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오후 들어서 지금 코스닥이 급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금요일 시장 좀 잘 가나 싶었습니다.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이 났는데 동시호가에서 기관이 외국인과의 물량을 주고받는 엄청난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궁금증을 키웠는데 일단 좋게 달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변수가 좀 나온 모습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지연 가능성은 어제자로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잠시 뒤에 입장을 발표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의 원인, 결국에는 미국 쪽으로 지금 돌리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코멘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쪽에서는 최선희 부장이 지금 입장을 꼭 발표한다라고 밝혔는데 이와 동시에 대북 관련주들의 급락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투심이 얼어붙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들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참에 차익 실현하자라는 물량들 쏟아져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매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들이 얼어붙는 모습인데 방산주 제외하면 오르는 종목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스피는 그나마 코스닥 대비 양호한데 수급 상황도 기관이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조정 정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흐름 양호하고요. 특히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오늘의 상승폭이 꽤나 큽니다. 시장 상황들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인데 또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대북 관련 코멘트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 점검하면서 금요일 시장 마무리하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수출 물가가 넉 달 만에 올랐는데 주력 수출 품목인 D램 반도체 물가는 7개월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82.97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수출 물가가 오른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최근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증가하는 등 경제에 긍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비롯해 반도체 업황과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브렉시트 등 불확실 요인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차 노조는 각 지회 조합원 2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2만 7천여 명이 참여해 통상임금 합의안의 53%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월 평균 3만 1,000원 인상하고 미지급금도 평균 1,900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직접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 이전을 강요받지 않도록 한 새 외국인 투자법이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13차 전인대 폐막일인 오늘 기존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 3개를 통합해 새로 만든 외국인 투자법이 예상대로 의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새 외국인 투자법에는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그리고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는 양호합니다. 2172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장중 상승폭도 1%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안 밀립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2158 장 초반에 좀 밀렸다가 2180포인트 위로도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큰 조정은 아닌 것 같고요. 72포인트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폭 지금도 0.7, 0.8%대 유지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시장을 견인합니다. 4,051억 원 대량 매수 들어왔는데 주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 정말 세게 들어오네요. 1,508억 원이나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해줍니다. 외국인 개인 파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 줄어들었고요. 개인은 3,732억 원. 일단은 최근에 하락장마다 담았던 개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대량으로 또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쏟아내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합폭은 지금 잘 달리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화학, 현대차 올라가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이고요. 현대차 워낙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12만 원 밑에까지 빠졌었는데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또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코스닥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빠집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실검에도 올라갈 정도로 그리고 주가가 한 차례 출렁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4% 가까이 빠지는데 검찰 수사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뭐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주가를 출렁이게 만드는 변동성이 좀 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분석이고요. 일단은 뭐 수사가 들어갔다라는 소식에 주가 출렁입니다. 한국전력, 약보합, 네이버, 강보합권 움직입니다. 11위부터 15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건부터 현대모비스까지 올라갔는데 특히나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오늘 또 급등합니다. 4.5%나 올라가고요. 통신주 5G 관련해서 오늘 주가 흐름 좋습니다. 삼성물산, 신한지주도 올라가는 가운데 LG생건이 140만 원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 LG생건을 필두로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갈 텐데요. 1.44%의 급락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정말 많이 갑자기 밀려 내려옵니다. 하루간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750포인트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정오경부터 툭 부러져서 743까지 지금 빠져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단 북한 관련 코멘트가 나오면서 대북 관련주들 이때부터 밀려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지금 투심이 얼어붙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결국에 양매도 나오네요. 기관 외국인 1,123억 원, 외국인 971억 원 팔고요. 개인만 2,467억 원. 급락장에서 개인은 또 열심히 매수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 지금 상승 종목 한 종목도 없습니다. 1위부터 5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로메드, 신라젠, 포스코케미텍, CJ ENM까지 모두 빠지고요. 그나마 엔터게임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선방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 오늘 휴젤, 메디톡스, 보톡스 관련주들만 그나마 좀 선방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업종들은 상승하는 종목도 이렇게 보입니다. 펄어비스는 4,600원 올라가고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들 HLB, 코롱테, 슈진 내려가고 스튜디오 드래곤 또 9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제넥신 빠지고요. 파라다이스 지금 하락하는 가운데 휴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톡스 관련주들은 휴젤, 메디톡스 오늘 그나마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37원 60전대까지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4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별 장세가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종목만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략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 텐데 전략들을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시장이 코스닥의 양 매도 세와 함께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흔들리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섹터가 흔들리면 또 다른 섹터들은 움직이는 대표적인 현상. 특히 오늘도 중국 소비주나 아니면은 관련해서 통신 부품주 이런 쪽은 또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시장은 지수에 대한 변화의 흐름보다는 아무래도 종목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이제 종목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관점들은 좀 유보적인 시각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과 경기 방어 측면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딜까 고민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성장에 대한 기조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저성장 기조가 뚜렷한 관점 쪽에서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까라는 관점 쪽에서 시선이 모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들, 즉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활로를 계속 찾기 위해서 수혜 종목들이 계속 탄생한다는 쪽인데 특히 섹터가 아닌 개별 종목 쪽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정부 정책적인 흐름들도 가세를 하겠지만은 올해 실적 성장과 그 저평가가 맞물리면서 움직인다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은 이번 어떤 종목 장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앵커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마음이 급해지는 현상입니다.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왜 내 종목만 못 갈까 싶어서
안 되겠다. 지금 좋은 종목 쪽으로 갈아타자라는 관점 쪽에서 손절하고 또 갈아탔다가는 오히려 악수를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또 빨리 매매하다 보면은 그에 따른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이 정도 실적이면은 가져가 보자라는 관점이 든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라도 시세가 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이라고 한다면 한번 어떤 타이밍을 계속 노리면서 대응한 전략들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시장의 큰 그림도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관점 쪽에서 아직 시장은 2130선의 지지권, 한 2200선의 저항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강세 기조, 특히 한 2200선을 돌파할 만한 모멘텀들, 지표가 좋아졌고 거기다가 미중 무역 전쟁에 합의했다. 그 관점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때는 대형주가 강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어떤 대형주 쪽의 경기 민감 대형주 쪽에 갈아타는 어떤 업사이드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쪽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시장이 추가 하락한다. 미중 무역 분쟁 합의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지표는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한 2130에서 2100선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아무리 종목 장세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게 위험 관리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기관 관련돼서 종목 장세에 대한 특징들은 아무래도 중단기적인 수익률을 강화하는 특히 연기금까지 최근에 매수세가 가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종목 구분을 볼 때 수급들이 그래도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좀 더 양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지금 요즘에 괜찮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왜 이렇게 또 소비주가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주가 꺾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양회가 끝나면서 중점 정책 중에 10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내수란 단어를 뚜렷하게 명기를 하면서 민생 안정, 내수 활성화 이런 게 두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감세를 총 2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37조 원 정도를 감세를 해주고 거기다가 재정 적자 비율을 전년보다 늘리면서 좀 어떤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돈을 푸는 정책들이 유효하다는 관점이 나오다 보면 당연히 경기 부양의 핵심이 내수 쪽으로 보강을 하겠다는 의도가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휴일 경제라고 얘기 나오는데 중국에서 격주 3일 휴일량과 매주 2.5일 휴일, 그러니까 즉 금요일 날 오후부터 휴일에 들어가면서 좀 더 문화 관광 산업을 부각시키겠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 소비주의 또 다른 큰 실탄이 마련될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안화 절상 기조가 뚜렷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위안화 절상이 아무래도 중국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구매력이 높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1월 달에 방한한 관광 목적의 중국인을 살펴봤더니 88만 명으로 19% 증가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2017년도 1월 달 120만 명대 대비해서는 아직 회복하려면 좀 멀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기조가 자리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여행 성수기가 맞이하면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은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추가적으로 또 모멘텀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조건,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단체 관광객 전세기 크루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또 확보가 되는 풀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중국 소비주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일단은 점진적인 개선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전략 장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좀 추가 질문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북 관련주들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방산주들 지금 빅텍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검색어 엠포탈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선희 부장이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된 게 미국 쪽의 책임이다.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흐름들을 다시금 조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종목별 대응은? 네, 일단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결렬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양동 작전을 다 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한 쪽에는 좀 더 유화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떤 협상의 책임을 미국 쪽에 돌리면서 약간 압박이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상황 쪽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충분한 상황 쪽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긴 힘들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한번 던져놓고 또 파장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남북 병합주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관점 쪽에서 예전부터도 비중 축소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기서 추격 매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방산주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실현 쪽으로의 무대를 돌리는 전략들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코스닥 시장이 투심에 얼어붙는 직접적인 이유가 북한 관련 코멘트가 나와서인데 이 부분까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IMF도 그렇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많이 좀 얼어붙는 모습인데 이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세계 OECD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기 선행 지수로 보면은 세계 경제는 2017년 11월 달이죠. 이때를 피크를 치고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경기 순환 국면으로 나눠서 본다면은 2018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하락 국면, 지금은 경기 침체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순환 국면이라는 것은 경기 선행 지수를 가지고 과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하냐 약하냐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하락 국면이라는 것은 경기 상승세가 약해지는 국면을 말하고요. 침체 국면은 상승폭이 과거 평균에 미달하는 국면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은 세계 경기가 계속 약해지는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는 보니까 실제 주택 착공 건수나 노동시장이 견실하기 때문에 체감하지는 못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와서 주택이나 노동 관련 지표도 조금씩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경기 침체 국면에 머지않아 진입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세계가 모두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이제는 더 커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면 다시금 경기가 올라오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회복 국면으로 그래도 개괄적으로라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OECD에 따르면은 세계 경기는 지난 60년간 15번의 순환 국면이 찾아왔는데요. 경기 순환 국면은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는 평균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던 때를 보면은 2008년 리먼 쇼크로부터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였고요. 2011년과 2012년에 유럽 위기, 그리고 2015년에 차이나 쇼크발 자원 가격 폭락이 원인이 됐던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세계 경기가 점차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요 국가들이 모두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경기 부양책을 꺼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세계 주요 20개국 중에서 17개 국가가 경기 하락이나 침체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경험적으로 봤을 경우에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전부 다 재정 확대 정책 발표와 그리고 정책 금리도 인하하는 조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뒤에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연준이 이제 점도표상에 금리 전망을 낮추는 시점이 세계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조금씩 수개월 뒤면 지금 점도표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회복기가 다 같이 오면 좋은데 좀 이제 시차를 두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 내에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나 리스크 이런 거 없나요? 네, 경기 회복 국면의 가장 큰 위험은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이 되는 경우인데요.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분명히 친 것은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남아 있고요. 또 중국 내부적인 체제 모순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히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흥국 중에서 중국에 대한 자원 수출 비중이 많은 나라, 또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진입하는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다행인 점은 세계 경기와 기업 실적이 같이 회복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늘 선진국보다는 경기 회복이 빨리 찾아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나라의 그 MSCI 주가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의 예상 이익 증감률을 보면은 최근 6개월간 한국은 17% 하락했고요. 대만은 9%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은 1%, 전체 신흥국은 마이너스 3%인 점을 비교해 보면 한국과 대만이 의외로 컸었는데요. 이 때문에 IMF 권고대로 우리나라가 9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 다른 나라보다는 빨리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 증시가 더 큰 폭의 반등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은 한 가지 호재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이 어느 정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언제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 적기라고 보십니까? 네, 경기 국면별로 주식시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으로 전환하는 직후부터 1년간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MSCI 그 전 세계 주가 지수가 만들어진 1970년대 초서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연간 등락률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그 경기 회복된 1년간 평균 9%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회복 국면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았던 93년 3월부터 1년간만 10% 정도 기록했을 뿐 대부분은 평균치가 2배에서 4배 정도 상승했다 그럽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경기처럼 바닥을 치고 회복 단계에 들어서는 신호음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가 수익 비율로 대표되는 밸류에이션이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입니다.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애널리스트가 예상 실적을 상향 수정하는 것을 지수화시킨 리비전 그 인덱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개인이나 기관들의 투자 마인드가 과거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가 주가 바닥이었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금융정책이 긴축해서 완화로 바뀌었을 때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바닥을 쳤을 경우는 한 1년 정도 주식을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계속 홀드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접근보단 1년 정도의 중기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전인대 조금 전에 폐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기부양책 뭐 저희가 볼 땐 어마어마한 액수를 4조 위안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복세로 돌리기에는 뭐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지금 평가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실 때는 어때요? 네, 중국이 내놓는 경기 부양책을 보면은 아무래도 세금 감면을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조 위엔의 그 세금 감면 정책도 있고요. 또는 지방 정부의 특별 지방채를 발행시키면서 지방 정부로 하여금 투자 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 같은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한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과 관련해서 4조 위엔의 그 정책을 쏟아냈는데요. 이 사항을 보면은 리먼 쇼크 당시에 중국의 GDP 규모가 30조 위엔이었지만 현재는 90조 위엔 정도까지 팽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전의 4조 위엔 정책을 이번에 다시 꺼내더라도 아무래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정책은 중국이 6%대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경기 부양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중국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반도체, 전자제품과 같은 하이테크 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는 좀 경기 회복 속도가 늦고요. 중국이 추가적인 경기 회복책이 나와야지 그때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부양책이 지금 어느 정도 약발이 듣고 그러다 보면 6% 초반대로 지금 제시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도 앞으로는 좀 낙관하기가 예전처럼 쉽진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네, 중국이 성장률 목표인 그 6%를 실현한다면 중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5조 위엔 정도가 다시 생기게 되는데요. 1990년 중반에 중국의 GDP 규모가 정도 되고요. 반세기 전으로 돌아가면 전 세계 연간 GDP에 필적할 정도로 새로운 부가 중국에서 계속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GDP 규모로 따지면 근 50%가 매년 새로 생기는데요. 이 때문에 코끼리가 계속 질주를 할 수 없듯이 거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이 부양책에 힘입어서 매년 6%를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국이 GDP를 1% 증가시킬 때마다 한 20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데요. 고용 창출을 위해서 1,200만 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 성장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롭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대중 창업이라든지 민중 창신과 같은 2014년도에 꺼냈던 창업 권장 정책을 통해서 매일 18,000개의 기업이 중국에서 탄생하지만 현재는 전국적인 자금 융통의 어려움이라든지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창업 권장 정책이 현재는 유명무실화됐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외국인 투자법을 고쳐서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라든지 중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또 생산 효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른 성장은 앞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전인대가 패박이 됐고요. 사실 요 기간쯤 되면 전인대 효과로 어느 정도 중국 증시가 부양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이후에도 지금까지 2,000부터 3,000까지 올라왔던 이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올해 들어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1% 상승했고요. 선전거래지수 같은 경우는 31% 올랐습니다. 화랑기 1년 평균 주가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푼 게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초에 주식시장을 끌어왔던 것은 A 시장이 세계 주식시장에 편입될 것을 예상하고 보험회사라든지 공모,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기관들이 끌어왔고요. 그 다음에는 큰 손이라고 하는 세미프로 개인 투자가들이 유동성 장애에 의해서 바톤을 좀 이어받았습니다. 최근 전인대를 앞두고선 2월 달부터는 개미 투자가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월 중순 현재 신용거래 잔액이 바닥을 치면서 최근 들어와서는 142조까지 올라왔습니다. 2018년 7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는 신규 계좌도 좀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인대가 끝난 다음에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과 같은 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조정 국면에 머물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 중국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는 증시 주변에 있는 유동성이 얼마나 빨리 주시장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MMF 시장 같은 경우는 무려 1,276조 원 정도가 되고요. 재테크 상품 시장에는 무려 5,000조 원이 넘는 자금들이 있는데요. 최근 수익률이 연율 6% 정도 됐다가 최근에는 3에서 4% 정도 떨어졌습니다. 1% 수익률이 떨어질 때마다 약 13조 원 정도가 증시로 움직여 왔는데요. 이 때문에 큰 손이나 개미들이 올해 들어서 48조 원 정도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또 경기 부양책이 나선다면은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자금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주시장에서 자금 유치가 될 수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악화됐을 경우에는 재테크 시장의 수익률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주시장으로 또 몰리는 이런
획기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중국 증시는 재테크 상품의 수익률이 중국 증시의 향방을 좌우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인대 이후에 중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가정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알찬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